안녕하세요. 칠기조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불필요한 생각 버리기 연습. 지은이는 스즈키 토시아키, 옮긴이는 양필성, 발행은 클랩북스입니다. 멋진 몸매를 만들고 싶다. 성공하고 싶다. 지금과는 다른 삶을 살고 싶다 라는 꿈을 꾸고 노력하지만 인생의 반전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실패한 사람은 계속 실패하고 소극적인 사람은 앞으로도 소극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인생의 각본을 써놓고 그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운 또는 운명이라고 믿는 것은 사실은 자신이 쓴 각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각본은 수많은 고정관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마음속에 굳게 자리 잡은 생각이나 관념을 바꿔야 합니다. 인생을 변화시키는 열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책은 우리의 인생을 지배해온 각본의 정체를 밝히고 고정관념의 근원을 밝혀내어 여기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나를 바꾸고 싶다, 성격을 바꾸고 싶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나라는 존재는 벼락치기 기술로 쉽게 바꿀 수 있는 만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고정관념에만 20년 이상 연구해온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내면에 품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방법으로 노력하면 인생이 놀랄 만큼 바뀝니다.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지배하는 생각에서 벗어나 인생의 즐거움과 깊이를 더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세요.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일상의 의문을 차단하는 고정관념. 인생 각본을 이루는 고정관념은 당신 인생의 대부분을 지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어떤 성격인가? 밝은 성격인가? 어두운 성격인가? 소극적인가? 아니면 적극적인가? 누구나 자신의 성격이 어떤지 규정지어 말하지만 그것은 고정관념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어두운 성격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어떤 이유를 댈까?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는 게 꺼려진다. 방에 혼자 틀어박혀 있는 게 좋다. 금방 우울해진다. 같은 이유를 들지도 모른다. 그러나 아무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강요하지 않았다. 그 행동을 선택한 사람은 바로 그 자신이다. 그 행동이 쌓여서 완성된 것을 두고 나는 어두운 성격이야 라고 믿을 뿐이다. 성격은 오늘부터라도,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어떻게든 바꿀 수 있다. 끝까지 파고들었을 때 아무 근거가 없다고 밝혀지는 믿음을 고정관념이라고 한다. 고정관념은 항상 착용하고 있어서 몸의 일부처럼 돼버려 자신이 착용하고 있는지조차 느끼지 못하는 안경과 같다. 그런데 당사자는 그 안경을 통해 세상을 바라본다. 고정관념의 정의는 자신도 자각하지 못한 상태에서 합리적인 근거가 없거나 잘못된 근거를 바탕으로 단정하고 확신해버리는 마음의 작용이다. 고정관념의 특징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너무나 자명한 이치이고 당연해서 그것이 있는지도 의식하지 못한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을 전제로 삼아버린다. 조금의 의심도 하지 않는다. 다른 선택지가 있다는 가능성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근거를 따질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한다. 요컨대 너무 당연해서 그것에 대해 전혀 의심하지 않고 다른 선택지를 생각하거나 근거를 따질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고 전제로 삼는 것. 그것이 고정관념이다. 명문대학에 들어가 대기업에 취직하면 성공한 인생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도 고정관념이다. 명문대학에 들어가 대기업에 취직한 이들 중에서도 회사에서의 인간관계가 좋지 않아 이직을 반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 틀어박혀 은둔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다. 반대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돈을 벌기 시작해 일찌감치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린 사람도 있다. 행복을 결정하는 것은 대학의 등급이나 회사의 규모가 아니다. 또 부자가 되면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도 고정관념이다. 돈은 그저 종이일 뿐이다. 모두가 신뢰하기 때문에 물건을 살 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긴 하지만 그런 종이를 많이 가지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은 단순한 고정관념일 뿐이다. 고정관념대로 살면 인생이 단순해진다. 왜 사람은 고정관념을 가지는 걸까? 고정관념이 뇌의 부담을 줄여주므로 편하게 사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만약 고정관념이 전혀 없다면 어떻게 될까? 극단적으로 말하면 옷을 입어야 하나, 가족을 믿어야 하나, 식사는 해야 하나 라는 것부터 생각해야 한다. 당신이 이렇게 책을 읽을 수 있는 것도 그동안의 경험이 만들어낸 일종의 고정관념 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람은 보다 효율적으로 살기 위해 불필요한 생각을 하지 않도록 고정관념을 갖는다.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하려면 왜라는 의심의 고리를 적당한 곳에서 끊어낼 필요가 있다. 어린아이들은 고정관념이 발달하지 않았기에 어른들에게 왜라는 질문을 반복한다. 자동차는 왜 빨라? 아빠는 왜 회사에 가? 해는 왜 동쪽에서 떠? 어른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것들인데도 아이들은 일일이 왜라는 질문을 던진다. 그래서 어른들은 영원히 계속될 것 같은 아이들의 질문을 적당한 곳에서 멈추게 할 필요성을 느낀다. 자녀, 왜 유치원에 가야 하는 거야? 부모, 유치원에 가야 초등학교에 갈 수 있거든. 자녀, 왜 초등학교에 가는 거야? 부모, 공부하려고 가는 거야. 자녀, 왜 공부를 해야 하는데? 부모, 그건 꼭 해야 하니까. 그만 물어보고 가서 자. 아마도 많은 사람이 어렸을 때 엄마나 아빠와 이런 식의 대화를 한 적이 있을 것이다. 이처럼 왜, 어째서 라고 근거를 찾아 영원히 거슬러 올라가는 것을 무한 후퇴라고 한다. 아이는 왜라는 말을 반복하면 결국 최종적인 진실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른들은 의문에 궁극적인 답이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적당한 시점에서 질문을 중단시킨다. 그러면 자신의 의문에 대한 궁극적인 답을 듣지 못한 아이는 의아해하면서도 공부는 해야 하는 거이라고 받아들인다. 그리고 이것이 고정관념이 된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는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한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좋은 학교에 들어가야 한다.
같은 다양한 고정관념을 갖게 된다. 공부를 못하는 아이는 나고자라는 꼬리표도 사회가 만들어내는 고정관념일 뿐이다. 공부를 해야만 한다는데 합리적인 근거가 없듯이 세상에서 통용되는 상식 중 많은 것이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 그림은 보는 사람에 따라 노파로 보이기도 하고 젊은 여성으로 보이기도 한다. 같은 그림인데도 다르게 보인다는 점에서 각자의 생각과 사고방식이 사물을 바라보는 시각에 얼마나 큰 편견을 부여하는지 알 수 있다. 우리는 사물을 인지할 때 자신만의 필터를 통해 바라보게 된다. 필터가 활성화되면 중요하게 여기는 것 외의 정보는 그저 배경으로 전락한다. 이 그림에서 노파와 젊은 여성을 동시에 보기는 어려운 것처럼 말이다. 사람은 정보를 모아서 질서를 만들어냄으로써 불완전한 데이터에서 완전한 의미를 읽어내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 그 과정은 마음의 필터를 통해 진행된다. 자신에게 편리한 질서를 만들어냄으로써 스스로 인정할 수 있는 완전한 의미를 찾아내는 것이다. 자동사고는 살아남기 위한 전략이었다. 고정관념을 이해할 때 중요한 개념으로 자동사고라는 것이 있다. 예를 들어 등산을 갔다고 해보자.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며 나무 사이로 핀 꽃을 구경하면서 산을 오르고 있는데 갑자기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나면서 풀숲이 크게 흔들린다. 일반적으로 이런 상황에서는 뱀인가 아니 곰일지도 몰라 라고 위험을 감지하고 재빨리 도망칠 것이다. 풀숲이 흔들렸는데 다람쥐나 토끼가 나오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테니 말이다. 심리학에서는 이처럼 어떤 상황이나 사건에 맞닥뜨렸을 때 불쑥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 습관을 자동사고라고 부른다. 근거나 이유를 건너뛰고 결론에 도달하는 자동사고는 애초에 인간이 자기 몸을 지키기 위해 익힌 능력이다. 진화 초기의 인간을 떠올려보자. 원시 시대의 인간은 거대 육식 동물의 먹이가 되는 작은 동물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므로 근처의 풀숲에서 소리가 나면 냉정하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관찰하고 생각할 여유 따위는 없었다.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고 무언가가 온다, 도망치자 라며 재빨리 행동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서 인간이 익힌 자동사고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자동사고의 세 가지 특징. 1. 의식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 자동사고는 자신의 의식으로 통제하기가 매우 어렵다. 많은 경우 자동사고는 지금은 이렇게 움직여야 한다라는 자신만의 생존 규칙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그 규칙에 바탕을 둔 결론이나 생각이 번쩍하고 떠오르면 냉정하게 따져볼 생각을 못한다. 조건반사처럼 몸이 자동으로 움직인다. 게다가 자동사고를 따르면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편하기까지 하다. 자동사고는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올 때가 많다. 그래서 뱀은 무서운 것이 아니다 라고 의식하고 있어도 공포심을 떨쳐내기가 어렵다. 2. 발동 조건과 자극이 다양하다. 자동사고의 또 다른 특징은 발동하는 상황이 사람마다 다르고 떠오르는 생각도 모두 제각각이라는 점이다. 자동사고가 일어나는 조건이나 자극도 다양하다. 말뿐만 아니라 풍경이나 소리, 냄새나 맛 등이 발화점이 되어 자동사고가 일어난다. 바닷가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은
바닷가 풍경을 보면 고향이나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된다. 옛날에 유행했던 노래를 들으면 당시의 추억이 되살아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굴을 보면 입안에 침이 고이지만 예전에 굴을 먹고 배탈이 난 적이 있는 사람은 쳐다만 보기도 싫을 것이다. 자동사고 자체는 인간이 진화하면서 익힌 능력이기 때문에 좋고 나쁘고를 따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다만 왠지 모르게 항상 불안하다. 나도 모르게 짜증이 나서 화를 낸다. 와 같이 부정적인 자동사고에 휘둘리면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요즘 젊은 사람 중에는 친구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바로 답장이 오지 않으면 무시당했다, 나를 싫어하나 와 같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고 한다. 이 역시 부정적인 자동사고에 사로잡힌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문자 메시지는 상대의 얼굴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진위가 전해지지 않아 오해를 낳기 쉽다. 3. 행동의 결과가 부정적이기 쉽다. 자동사고를 따르면 상황을 충분히 판단하지 못한 채로 행동할 때가 많아진다. 이야기를 제대로 들어보면 악의가 없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는데도 중간에 나온 한마디에 울컥해서 말을 끊고 심한 말로 돌려주는 사람이 간혹 있다. 이것도 자동사고 때문이다. 즐겁게 대화를 나누다가 가벼운 입씨름이 벌어지고 그것이 말싸움으로 번져서 결국은 친구나 연인과 헤어지는 일도 있다. 부정적 자동사고에서 벗어나 긍정적 자동사고로. 이제 드디어 문제 해결 단계로 접어들었다. 어떻게 하면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사고를 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 먼저 고정관념은 앞에서 설명한 자동사고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기억하자. 일상생활을 할 때는 논리적 사고보다 자동사고가 더 편리하고 상황을 빠르게 판단해야 할 때도 도움이 된다. 그러나 달리 말하면 자신이 의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멋대로 진행되는 사고라는 뜻이기도 하다. 비행기 조종에 비유하자면 미리 컴퓨터로 제어된 자동 조종과 같은 것이다. 이 자동사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의식적으로 자신의 평소 사고방식, 사물을 보는 관점을 의심해 봐야 한다. 즉, 자동으로 조종되는 사고의 스위치를 끄고 조종사인 자신이 직접 조종간을 잡고 수동으로 조종해야 한다. 비행기도 평상시에는 자동 조종으로 움직이다가 뭔가 문제가 발생하거나 위급한 상황일 때는 수동으로 전환해 조종한다.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도 만일의 경우에는 스스로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도록 준비해둘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자동에서 수동으로 바꾸는 스위치는 어디에 있을까? 답은 인지다. 인지는 개인이 사물을 파악하는 방식을 가리킨다. 당연한 얘기지만 사물을 파악하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르다. 똑같은 캐릭터를 보고 귀엽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분 나쁜 캐릭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똑같은 외부 자극을 받아도 인지 방식은 사람마다 다르다. 인지요법은 인지 방식을 바꾸는 심리요법이다. 부정적 자동사고를 끊어내는 방법. 흑백사고, 모 아니면 도 사고를 끊어내기. 예를 들어 자신에게 할당된 영업 목표에 살짝 못 미치는 성과를 냈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과 같다. 나는 무능한 인간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사고에 해당한다.
모든 것을 뭐 아니면 도라는 식으로 생각한다. 프레젠테이션에 사용할 자료를 며칠 밤을 새워 엄청나게 공들여 만든 후 스스로 만족해하는 완벽주의자도 이 유형에 속한다. 이런 유형은 어떤 계기를 만나 마음이 꺾여버리면 다시 일어서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슬럼프에 빠져 고생하지 않으려면 마음의 강도를 적절히 조정하는 방법을 익혀두는 게 좋다. 극복하는 방법. 수치화를 통해 회색 지대를 찾아낸다. 뭐 아니면 도, 성공 아니면 실패와 같이 둘로 나눠진 사고의 확신도를 0에서 100% 사이에서 수치화하는 방법이다. 즉,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과 같다. 나는 무능한 인간이다 라는 생각이 정말 맞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다. 일에서 실패했다면 그 실패가 몇 퍼센트 정도인지 생각해 본다. 상사에게는 혼이 났지만 고객은 인정해 줬으니 40% 정도 될까? 다른 회사에 계약을 뺏긴 건 분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으니 60%인가? 식으로 말이다. 이렇게 수치화하면 막연한 불쾌감이나 불안함이 사라진다. 0에서 100이라는 연속된 수치로 생각하다 보면 흰색 아니면 검은색만 있는 것이 아니라 회색 지대가 더 넓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100%의 실패나 실수는 거의 없다는 사실도 알게 된다. 감점 방식을 버리고 가점 방식으로 바꾼다. 완벽주의자는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100%의 자신을 기준으로 현재 자신을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그와 반대로 아무것도 못하는 자신을 0으로 놓고 이를 기준으로 자기 평가를 해보는 것이 이 사고법이다. 예를 들어 영업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가정하자. 이때 이번 달은 망했어 라고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영업했을 때를 생각해봐. 그땐 한 건도 따내지 못했잖아 라며 0점을 설정한다. 그리고 0점이었을 때와 비교해서 지금의 나는 어느 정도 할 수 있게 됐는지 생각한다. 만약 30건을 계약했다면 30점이나 높아진 것이다. 완벽주의자일수록 과거에 가장 잘 나가던 나를 기준으로 삼는다. 그러다 보니 그때보다 못한 결과가 나오면 자기를 마이너스로 평가한다. 그러나 그런 방식으로는 의욕도 생기지 않고 항상 좌절만 맛보게 된다. 더 높은 것을 지향하는 자세는 중요하지만 필요 이상으로 자신을 낮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 조금이라도 좋은 결과를 냈다면 그것을 플러스로 생각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이렇게 감점 방식에서 가점 방식으로 사고법을 전환하자. 이 과정을 통해 잘한 점을 찾아내면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어 결과적으로 좋은 실적을 낼 수 있다. 고정관념을 이용하면 어떤 모습이든 될 수 있다. 지금까지 인생 각본을 바꾸기 위해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자는 이야기를 했다. 그러나 모든 고정관념이 나쁜 것은 아니다. 고정관념을 활용하면 문제를 개선하고 성격을 바꿀 수 있고 목표를 달성할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앞서와 반대로 고정관념을 내 편으로 만드는 방법을 이야기하려고 한다. 내 편이 되어주는 고정관념의 대표적인 예로 긍정적인 자기 암시가 있다. 자기 암시란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했을 때 자신을 최대한 구체적이고 선명하게 이미지화하여 뇌에 입력하는 행위를 말한다. 즉, 미래의 자신을 머릿속에서 선명하게 예측하는 것이다.
스포츠 세계에서는 가끔 기적처럼 생각되는 역전극이 펼쳐진다. 야구로 치면 9회 말, 축구로 치면 연장전에서 벌어지는 역전극이 그렇다. 이대로 가면 패배가 확정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유는 남들 이상으로 힘든 훈련을 해왔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이다. 그 자신감이 강하고 긍정적인 고정관념을 만들어낸다. 이른바 플라세보 효과도 고정관념이다. 가짜약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환자에게 먹였더니 실제로 증상이 개선된 사례는 드물지 않다. 무릎이 아파서 걷기가 힘들다고 호소하는 환자에게 무릎을 수술해 주겠다고 말하고 메스를 댔다가 아무런 치료도 하지 않은 채 봉합했을 뿐인데 환자가 평소처럼 걸을 수 있게 된 사례도 있다. 근력 트레이닝도 그저 근육을 움직이기보다는 단련하고 싶은 부위가 일시적으로 파괴됐다가 빠르게 회복되는 모습을 떠올리면서 할 때 더욱 높은 효과를 볼 수 있다. 머릿속에서 상상할 수 있는 것은 실제로 재현할 수 있지만 머릿속에서 그리지 못하는 것은 재현할 수 없다. 인생의 목표나 꿈도 마찬가지다. 젊은이들은 미래의 나는 이렇게 될 거야. 이거밖에 없어 라고 믿는다. 그러면 그 후의 인생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 때 이쪽으로 가는 편이 꿈과 좀 더 가까워질 것 같아 라는 힌트를 얻을 수 있다. 진로나 취업 같은 중요한 문제부터 점심으로 무엇을 먹느냐 하는 작은 문제까지 꿈의 실현에 가까워지는 쪽을 선택한다. 이것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꿈을 실현시킨다. 자기 실현적 예언은 긍정적인 방향으로도 작용한다.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버리고 새로이 좋은 이미지를 믿으면 인생의 궤도가 수정되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성격을 바꾸는 4가지 방법. 성격은 바꿀 수 없다는 말을 자주 듣지만 지금까지 설명한 대로 성격은 고정관념이 쌓여서 만들어진 것이다. 성격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 자체가 고정관념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왜 나는 이런 행동 패턴을 보이는 걸까를 제대로 분석해 보자. 어떤 상황에서 반드시 어떤 행동 패턴을 보이는 것도 깊이 파고들면 배후에 사람들은 나에 대해 틀림없이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라는 고정관념이 있다. 불과 몇 명의 대인관계에서 겪은 일을 세상 사람 모두에게 적용해 과도하게 일반화한 것이다. 또 스스로 믿고 있는 자신의 성격과 이상적인 성격 간의 괴리가 크다고 느낄수록 바뀔 리가 없다고 믿게 된다. 성격이 바뀌지 않는다는 신념이나 고정관념이 단단히 자리 잡은 결과다. 그러나 성격은 전적으로 유전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며 환경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 이 말은 환경이 크게 달라지면 행동 패턴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그러니 입학했을 때나 회사를 옮겼을 때처럼 환경이 크게 바뀔 때 과감하게 행동 패턴을 바꿔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어쨌든 성격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고정관념을 성격은 바뀐다라는 신념으로 바꿔볼 필요가 있다. 성격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될 4가지 방법을 소개한다. 1. 행동을 바꾼다. 성격에 따라 행동이 규정된다면 행동이 성격을 바꿀 수도 있다. 이것은 일관성을 유지하고 싶다라는 인간의 성질에 따른 것이다. 어떤 행동을 강제로 하면 자신의 내부에서 앞뒤가 맞도록 나는 이런 인간이다 라는 식의 고정관념이 제멋대로 생겨난다.
자신은 원래 밝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더라도 회사 사람들에게 열심히 인사를 해보자. 그러면 인사를 한다는 행동에 내면이 끌려온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사교적이고 밝은 사람이 된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 같다면 과감하게 행동해보자. 그리고 자기 행동을 제약하는 마음속의 다양한 금지령을 몰아내자. 행동을 하면 결과는 달라진다. 그리고 그 결과가 내면을 바꿔나간다. 성격은 행동 뒤에 따라온다. 의도적으로 좋은 사람처럼 발언하고 나면 자신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품게 되며 의도적으로 나쁜 사람처럼 발언하고 나면 자신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품게 된다. 즉, 본심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행동하면 점점 본심처럼 되어간다. 그러므로 자신을 바꾸기 위해서는 행동을 과감하게 바꿔야 한다. 억지 웃음이라도 좋으니 많이 웃자. 조금씩 긍정적으로 변하는 자신의 새로운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2. 척을 해본다. 예전에 중국의 한 창업자가 프레젠테이션에서 애플의 스티브 잡스와 똑같은 옷을 입고 행동과 제스처까지 따라해서 화제가 된 적이 있다. 아마도 많은 사람이 그를 단순한 흉내쟁이라며 비웃었을 것이다. 그러나 고정관념을 자신의 편으로 만든다는 의미에서 생각하면 적을 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상형으로 생각하는 사람을 따라하면서 내면을 바꿔나가는 것을 심리학에서는 모델링이라고 한다. 누군가를 따라하다 보면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형에 조금씩 가까워지고 어느새 뇌가 그 모습이 나다라고 믿게 된다. 신입 영업사원은 대개 처음에는 명함조차 제대로 건네지 못하고 거래처에서 여유롭게 잡담을 나누는 건 꿈도 못 꾼다. 그럴 때는 주위의 선배나 상사를 주목하자. 실적이 좋은 선배나 의지가 되는 상사는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이야기를 할까? 어떤 계기로 화제를 넓히고 그것을 어떻게 상담으로 연결할까? 그렇게 열심히 관찰한 후 실제로 그 사람이 했을 법한 말을 해보자. 처음에는 생각대로 되지 않더라도 신경 쓸 필요 없다. 언젠가 그것이 자신의 틀이 되고 자신에게 딱 맞는 옷이 될 것이다. 또 주의 깊게 관찰하다 보면 그 사람의 사고방식이나 사고 패턴도 보이게 된다. 그였다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 그였다면 뭐라고 말할까? 이런 것들도 생각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생각의 결과를 실천으로 옮기는 사이에 당신의 뇌도 이것이 나다라고 믿게 된다. 그러면 예고 없이 방문해 모르는 사람에게 상품을 파는 방문 영업에도 서서히 익숙해질 것이다. 어쩌면 당신은 그런 단순한 방법으로 성격이 바뀔까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달리 생각해보자. 사람은 나쁜 고정관념 때문에 고민하는데 그 역시 단순한 것에 불과하다. 뇌는 복잡한 반면 이처럼 단순한 면도 있다. 좋은 고정관념이든 나쁜 고정관념이든 대부분은 단순한 계기에서 비롯된다. 이것이 선순환되느냐 악순환되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3. 환경을 바꾼다. 지금의 환경에서 멀어지거나 새로운 환경으로 넓혀나가는 것도 효과적이다. 회사와 가정뿐인 사람은 지금까지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동아리 활동을 해보거나 강습을 받아보는 것도 좋다.
스트레스가 쌓이는 환경을 수많은 환경 중 하나에 지나지 않게 만드는 것이다. 기존의 인간관계를 끊고 새로운 인간관계 환경에 뛰어드는 것도 좋다. 진학이나 이직 등이 절호의 기회다. 4. 복장을 바꾼다. 나폴레옹은 사람은 복장에 걸맞은 인간이 된다 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말끔하게 턱시도를 빼입고 집안에서 빈둥대기는 어려운 일이다. 편한 운동복 차림으로 진지하게 프레젠테이션을 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직장인은 양복을 입으면 마음을 다잡게 되고 경찰관도 제복을 입으면 긴장이 유지된다. 사람들에게 능력 있는 사람으로 비추고 싶다면 복장부터 바꾸는 것이 좋다. 드라이클링을 해서 주름 한 점 없이 깨끗하게 다려진 양복을 입고 반짝반짝 빛나도록 잘 닦인 구두를 신는다. 이렇게 차림새만 바꿔도 분위기가 달라지고 마음가짐도 서서히 달라진다. 이 방법의 좋은 점은 그저 옷을 입고 있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 옷이 나에게 어울리는지를 고민하지 말고 일단 내가 추구하는 모습에 걸맞는 복장을 갖춰보자. 일에 의욕을 쏟지 못할 때는 양복을 새로 맞춰보자. 기분이 말끔하지 않을 때는 새 옷을 사서 입어보자. 자신을 바꾸고 싶을 때일수록 평소에 자신이 선택하지 않는 옷을 골라서 입어보는 것도 좋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전하고 포근한 시간 되세요. 사랑합니다.